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 세계와 소통하다 정세청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된 분이신데요. 이 허준희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필즈상이라고 하는 노벨상보다 더 받기가 어려운, 왜냐하면 나이 제한이 있어서 젊은 수학자들에게만 주는 그 필즈상을 수상해서 그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당선 소식보다 수상 소식보다 훨씬 더 눈을 끄는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도 뉴스에서 많이 떠서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보내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의 타인과 또 미래의 나 자신에게 친절하라고 얘기하는 이 영상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떤 미래를 얘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07년도 여름에 졸업한 수학자 허준희입니다. 우리가 80년을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약 3만일을 사는 셈인데 우리 직관이 다루기에는 제법 큰 수입니다. 저는 대략 그 절반을 지나보냈고 여러분 대부분은 약 3분의 1을 지나보냈습니다. 혹시 그중 며칠을 기억하고 있는지 세어본 적 있으신가요? 쉼없이 들이쉬고 내쉬는 우리가 오랫동안 잡고 있을 날들은 3만의 아주 일부입니다. 먼 옛날의 나와 지금 여기에 나와 먼 훗날의 나라는 3명의 완벽히 낯선 사람들을 이런 날들이 엉성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고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졸업식이 그런 날 중 하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하루를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학위 수여식에 참석할 때 감수해야 할 위험 중 하나가 졸업 축사가 아닌가 합니다. 우연과 의지와 기질이 기막히게 정렬돼서 크게 성공한 사람의 교묘하거나 진부한 자기 자랑을 듣고 말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겁이 나서 아니면 충실하게 지내지 못한 대학 생활이 부끄러워서 15년 전 이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축하받을 만한 일을 축하받기 위해서 이를 무릅쓰고 이곳에 왔습니다. 졸업식 축사에서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10몇 년 후에 내가 되어 자신에게 해줄 축사를 미리 떠올려 보는 것도 그 사람에게 듣고 싶은 축사를 지금 떠올려 보는 것도 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게 떠오르는 말은 없습니다. 지난 몇천일 혹은 다가올 몇천일간의 온갖 기대와 실망, 친절과 부조리, 행운과 불행, 그새 무섭도록 반복적인 일상의 세부사항은 말하기에도 듣기에도 힘들거니와 격려와 축하라는 본래의 목적에도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화한 마음은 부적절하거나 초라합니다. 제 대학 생활은 잘 포장해서 이야기해도 길 잃음의 연속이었습니다. 똑똑하면서 건강하고 성실하기까지 한 주위 수많은 친구를 보면서 나 같은 사람 뭘 하며 살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잘 쉬고 돌아오라던 어느 은사님의 말씀이 듬성듬성해진 성적표 위에서 아직도 저를 쳐다보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정도의 차이와 방향의 다름이 있을지언정 지난 몇 년간 본질적으로 비슷한 과정을 거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도전,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끝은 있지만 잘 보이진 않는 매일의 반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고 생각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거부하라. 타협하지 말고 자기의 진짜 꿈을 쫓아라. 모두 좋은 조언이고 사회 입장에서는 특히나 유용한 말입니다만 개인의 입장은 다를 수 있음을 여러분은 이미 고민해 봤습니다. 제로섬 상대평가의 몇 가지 퉁명스러운 기준을 따른다면 일부만이 예외적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 번덕스러운 우연이 그리고 지쳐버린 타인이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자신에게 모질게 굴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기 바랍니다. 나는 커서 어떻게 살까? 오래된 질문을 오늘부터의 매일이 대답해 줍니다.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례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않길,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길,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나를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졸업식에 왔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 고민했습니다만 생각을 잘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그가 경험하게 될 날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가슴 먹먹하게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선물할 어떤 축사를 떠올리셨을지 궁금합니다. 수학은 무모순이 용납하는 어떤 정의도 허락합니다. 수학자들 주요 업무가 그중 무엇을 쓸지 선택하는 것인데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한 여러 가지 약속 중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구조를 끌어내는지가 그 가치의 잣대가 됩니다. 오늘같이 특별한 날,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하니 들뜬 마음의 모든 시도가 소중해 보입니다. 타인을 내가 아직 기억하지 못하는 먼 미래의 자신으로, 자신을 잠시지만 지금 여기서 온전히 함께하고 있는 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졸업생 여러분, 오래 준비한 완성을 축하하고 오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의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저는 저 연설에서 많은 부분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쓴 문장임이 느껴졌지만, 특별히 중간 거의 마지막쯤에 수학은 무모순이 용납하는 어떠한 정의도 용납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그것들 중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틀린, 오류가 아닌, 잘못되지 않은 것이라면 어떤 풀이나 어떤 접근도 용납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풀이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을, 어떤 상황을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수학자의 몫인데, 그 수학자들의 가치, 그 잣대가 어떤 식을 선택할 것인가의 가치 잣대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는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선택과 지금의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서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그 결정의 잣대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미래를 고민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역시도 오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책이니까 여러분은 어떤 나와 또 어떤 미래를 꿈꾸시고 또 어떤 미래를 만들고자 하시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제안하고 싶은 건 이 미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술 교과서에 나온다고 하던데요. 프랑스 예술가 장 마르코 쿠티라고 하는 작가가 19세기에 쓴, 그러니까 1900년도에 그린 100년 후의 모습의 상상도입니다. 지금은 이미 2000년이 우리가 지나왔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의 모습 지금과 닮았나요? 거의 다 구현해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너무 당연한 어떤 건물의 모양이나 도로의 모양이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게 당연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저기 뒤로 보이는 자동차를 탄 모습이거나 또 뭐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행세나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낯설지 않을 겁니다. 뭐 조금 이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저기 이제 하늘나는 택시 정도겠죠. 근데 이것도 거의 뭐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용화만 하면 하지 못하는 아주 새로운 어떤 기술은 아닐 겁니다. 미래를 우리가 생각한다 했을 때 이런 공상적인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기술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좀 강한데요.
그런데 이 미래 역시도 이렇게 상상을 해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겁니다. 제가 좀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기억도 못하는, 기억을 할 수가 없는 시대의 이야기일 겁니다. 1999년 세기 말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 이제 좀 복고에 대한, 그러니까 옛날에 대한 향수로 세기 말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가 꽤 많이 나오던데, 저는 그 세기 말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정확히 기억하는 역사입니다. 이 세기 말에 전 세계가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떨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뉴스가 남아있어서 최근에 만든 뉴스가 또 재편집한 뉴스가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잠시 한번 보시죠. 서기 2000년이 되면은 컴퓨터가 연도를 인식하지 못해서 엉뚱하게 작동하는 문제, 이것을 밀레니엄 버그 혹은 Y2K라고 하죠.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핵폭탄이 발사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약간의 생필품은 사둘 필요가 있을까요? 네. 혹시 만에 하나 모르는 상황이니까. 혹시 여러분께서는 밀레니엄 버그 또는 Y2K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새로 나오는 햄버거 이름 아닙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옷가게 아니에요? 뭐 전산 뭐저로 2000년 때 뭐 바뀌는데 날짜 안 맞추는 거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컴퓨터 전문가들은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신호등은 엉망이 됐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관청에서도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켜 금융 전산망이 마비되어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핵폭탄이 발사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이른바 밀레니엄 버그 문제 때문에 컴퓨터에 의해서 통제되는 핵무기와 핵폭탄이 발사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 의료보험 기록도 말소될 수 있고 연금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0년에 만기가 되는 적금 구자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모르는 상황이니까. 한 은행 지점입니다. 창구마다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늘어서 할 일을 흠조차 없습니다. 약간의 생필품은 사둘 필요가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합니다. 집안에 적어도 일주일이나 보름치 정도의 비상식량이나 생필품이 있다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컴퓨터를 만들어낸 이래 처음으로 겪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정부 종합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이거 상황실에는 아직까지 Y2K 관련 사고 소식이 들어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걱정했던 Y2K, 즉 컴퓨터 2000년 인식 오류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신동엽 입영통지서? 뭐야? 여기 컴퓨터에 신동엽 씨 군대 안 갔다 왔다고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아, 그거 밀레니엄 버그 때문에 컴퓨터 이상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저 군대 갔다 왔어요. 갔다가 지진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어떻나요?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뭐 개그 같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 보시다시피 전 세계가 정말 Y2K로 밀레니엄 버그 때문에 이 세계가 뭔가 멸망할 것만 같은, 멸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렇게 뭔가 이 Y2K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공포에 떨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종교적으로 해결하시려고 하시던 분들 중에 사이비의 교주가 나타나서 이들이 정말 집도 팔고 모든 걸 다 팔고 이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밝고 희망차고 뭔가 기대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은 이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우리의 반응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공포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을 때 혹은 그 공포에 대해서 제대로 현실을 직면하지 않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공포를 악용한 권력 집단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공포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이고 불안에 대한 요소를 제대로 직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최근에 이 공포를 마주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 세계 인류가 다 함께. 그것은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례 없는 원래 없었던 바이러스. 실제로 이것 또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의료진들에게 매우 익숙한 바이러스 종이죠. 아예 새로운 바이러스보다 이제 번호가 새로운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의 어떤 출몰로 우리가 백신이 없는 그 바이러스 출몰 때문에 굉장히 벌벌 떨어야만 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공포였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 처음에 거리두기를 한 지점부터 공세령까지 내려진 국가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매우 두려운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측이라는 것을 하고요. 그 예측을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문제들을 잘 분석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은 예언과 다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뭔가 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예측이나 이 대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미래, 우리가 만나고 싶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들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 나비 효과는 아주 옛날인 영화이긴 합니다만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아주 작은 선택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이 나비 효과는 실제로 브라질에서 한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제기한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도 있고요.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이 컨셉 자체는 한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과학적 이론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주 사소한 값, 그러니까 최초에 넣은 값이 아주 미세한 차이라고 할지언정 그 끝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미하고 거의 뭔가 다르지 않은 값이라고 보이는 것 또한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갖고 온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물론 우리가 팔을 15도에 꺾느냐 45도에 꺾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가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 세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이후에 또는 10년 후에 100년 후에 혹은 다음 세기에 어떻게 결과를 낳을 것인가는 우리가 예측하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하고요. 또는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아무 생각도 없이 선택한 것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이죠. 그런 선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닌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라고 하는 이런 책에는요. 모든 인간의 삶이 우연과 필연의 끊임없는 교차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진 않죠. 하지만 필연과 우연이 만나는 지점들이 교차한다면 우연과 필연이 만나는 지점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삶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문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경제도 있고 다양하죠. 어쨌든 간에 어떤 방식을 써서든 이런 우연과 필연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해야만 하고 내 삶이 시공간 위에 좌표 위에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수없이 지난 과거들을
역사 시간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의 자유로 뭔가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선택에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어떤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것이 앞으로의 삶에도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에게, 대다수의 청소년들에게 있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공포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것 또한 아까 보셨던 불확실함에서 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능력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적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앞으로의 먹고 살 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준비하게 만들죠. 공부가 하기 싫고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하든가, 시험 점수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마치 전부처럼 뭔가를 건다거나, 이제 그런 선택들이 바로 그런 불안함에서 올 텐데, 그 불안함이 만들어진 것까지도 이 시공간의 좌표위 어딘가에 찍혀있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나의 삶을 이해하기가, 나만 자책할 수는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은 사실상 해법을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객관적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그런 것들이, 그럼 이런 선택들이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런 정책들이, 이런 문화가, 사람들의 이런 시선이 이런 결과를 낳았구나. 그렇다면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나 자책 대신에 앞으로 마주하게 될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다른 좌표를 그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지금은 또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의 어떤 내가 하는 시도들, 내가 하는 생각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무의미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일 겁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큰 시선에서 보면 분명히 이것은 나비 효과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리들은 참 많은데요. 우리가 이런 전쟁, 지금 우리 전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너무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이런 사건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도대체 왜 발생했느냐? 그게 정말 푸틴 때문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 두 관계가 코로나라고 한 전염병을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그 파워가 발휘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우리가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당연하게 쓰였죠. 세계화라고 하는 말도요. 그래서 국경의 의미가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서로 넘나드는 그런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동을 건 게 있죠. 그게 바로 코로나였고,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는 물론이고 모든 것들이 봉쇄되는, 심지어 집과 집 사이에도 봉쇄가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단절된 딱 그 현상에서 마치 이 틀이라도 세계화 시대인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물리적으로 차단되면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갈등의 경계들이 아주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었죠. 탈세계화 경향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분열된 세계로 드러나게 됐고, 그것이 가장 눈에 띄게 보인 것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진짜 악몽은 이게 그냥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여기에 가담을 하고 또 미국이 가담을 하면서 이것이 거대한 어떤 양극의 문제가 될 때 정말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그런 아주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요. 이런 지점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인 거죠. 전염병이 이 3년 동안 있으면서 도대체 왜 이 전쟁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을 만들어낸 건 푸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전쟁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많은 갈등들이 폭발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혹은 이것이 아닌 다른 형태의 세계화는 도대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다 감각하지 못하는 걸 상상해내야 되는데요. 그 상상을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게 바로 문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를 아시나요? 리스본은 폐허가 되었지만 여기 파리에서 우리는 춤을 추네라고 하는
볼테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의 한 구절입니다. 볼테르는 리스본에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났고, 그때 당시에는 신을 믿는 중세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을 보고 신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이 있다면 이렇게 무고한, 무죄인, 방금 태어난 아기가 이 지진으로 죽을 이유는 없는데, 그것이 신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일어난 대지진은 당시의 유럽 사회에서 중세를 끝내고 르네상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사고의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사고를 발화시킨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 어쨌든 볼테르는 이런 시를 씁니다. 이 시는 리스본이 폐허가 되었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고 처참한 어떤 현실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눈앞에 벌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여기서 아주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운명의 대비됨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를 통해서 한 거죠. 이것을 고민했던 이유는 뭘까요? 볼테르가 이런 시를 썼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간극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을 겁니다. 인간으로서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괜찮아도 괜찮은가? 라고 질문했기 때문이겠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혹은 이란에서 지금 현재 여성에 대한 탄압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억압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연대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런 얼굴들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불편하죠. 그리고 이들의 슬픔을 내가 100% 다 이해하기는 힘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가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더 다양하게 풀어내자면, 이런 얼굴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감정을 읽어내는 건데요. 이거를 감정의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내 입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폭력을 만들게 됩니다. 야, 그렇게까지 힘든 일이야? 그렇게까지 못 참을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못 견디거나 그것에 슬퍼하는, 혹은 반대로 어떤 것에 기뻐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묵살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별거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지속되지 못하거나 혹은 중단되지 못하는 어떤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 감정을 읽어야 되는가? 왜 타인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문제적 상황을 해소하고 또 유지해야 되는, 보존해야 되는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고, 그것은 단순히 미래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타인에게도 해당하고요. 또는 내 주변의 것들에 대한 나의 어떤 상상력, 나의 어떤 모습을 내가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상상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는 여담으로 코로나19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19 때 이 마스크를 쓰고 3년이나 지냈지 않습니까? 당분간 이 마스크를 실외에서는 해제를 분명히 했지만 실내에서 해제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조만간 해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가리고 3년 동안 살았던, 특히 여러분처럼 민감한 시절인 이 청소년 시기와 어린이 시절을 보냈던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마스크를 벗는 일은 마치 옷을 벌거벗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르주 아감베는 이 접촉이 사라진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사회인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접촉을 한다는 건 타인의 신체에 가닿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의 신체에 타인의 신체가 와닿는 일이기 때문에 접촉이 없어진 시대는 나도 없어진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찾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혹은 전쟁, 기후위기, 수많은 어떤 해결해야만 하는,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이 걸려있는 이 문제들 앞에서 어떤 미래를 열 것인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는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는 거지 예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이 선언은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게 만들어주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 2가지 정도의 그 선언의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파리에 있는
아그로파리텍이라고 하는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선언한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영상이 있긴 한데 프랑스어고 좀 길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잘라왔고요. 이 아그로파리텍이라고 하는 곳은 농업을 가르치는 그런 기술대학교인데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훌륭한 기업인들도 양상이 되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졸업한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 여기 수여식에 와서 우리가 배운 것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배운 기술들이 지속 가능하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을 재배하고 하는 것에는 기술력이 있지만 그것이 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 농민들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다고 있다는 것을 본 것이죠. 그거를 묵살할 수 없어요. 근데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묵살해왔죠. 왜요? 이력서를 채울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걸 알지만 그걸 저항하지 못했고 또 이 세상에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길을 가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는 뭔가 바꾸고 싶지만 사실상 가능할까라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해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것들이죠. 이건 미쳤어, 이건 잘못됐어 생각하지만 그래서 다른 길을 생각하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또는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구심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삶을 선택하면 실패할 것 같고 뭔가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삶들이 훨씬 행복하고 강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설 수 있고 여러분의 각자의 길을 찾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선언을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뭘 좀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언을 해요. 별로 어렵지 않은 것들, 물론 이제 결심이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쫙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보는 것, 여러분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일의 아주 주요 일간지라고 불리는 빌트라고 하는 곳의 편집장이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독일의 모든 아이들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왜 사과를 하냐면 독일 정부가 이건 사과해야 되는 일인데 독일 정부가 하지 않아서 자기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년 반 동안 작년에 이거 영상을 나왔는데요. 1년 반 동안 방역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방역 정책으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도 그랬지만 우리도 역시도 학교에 가지 않는 선택을 했죠. 거의 6개월간. 거의 한 학기 내내 했잖아요. 가지 않는 선택을 왜 했느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밖으로 나오면 코로나19는 누구에게 치명적이었나요? 기저질환이 있고 노인들에게.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고 있는 노인들에게 위험한 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 존재들인 겁니다. 이 어린이들이. 그러니 학교 오지 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정책의 어떤 목표는 그거였어요. 더 이상의 전파를 막는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라고 하는 공간의 목적이 뭐였는가를 생각하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아이들을 오히려 더 건강하게 보호해야 되는 곳이 학교라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아이들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바이러스 인자처럼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반성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2020년에 독일에서요 20세 이하의 사람은 2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0년 한 해 동안은 20세 이하의 사망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0명입니다. 반면 같은 해에 152명의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살해되었답니다. 2019년에 비하면 늘어난 수치인데요. 왜 죽었느냐? 왜 살해되었느냐? 고립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으면 급식을 먹을 수 없어서 혹은 학교에 가지 않으면 폭력에 노출되어서 위험에 노출되어서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가정폭력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혹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돌봄이 되지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위험 요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아이들이 이만큼 많았다는 거죠.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고 근데 그들이 더 많이 죽었다, 더 많이 퍼뜨렸다 그런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했던 것은 경고였고 우리의 편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사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이들은 이 나라에서, 이 부유한 나라에서 가장 가련한, 가장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배척해야 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정부에게 이런 부탁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어리고 약한 존재에게 더 많은 것을 할애해야 된다는 것을 좀 제발 다시 생각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만 이것이 정부나 정책이나 언론이나 이런 것들로 공표가 됐을 때, 선언이 됐을 때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례를 소개한 책이 시끄러울수록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목수정 선생님의 책인데요.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제 얼굴을 가리고 표정을 소거한 채 살아가는 호모 마스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 재밌는 표현이죠. 근데 그것이 퇴화된 인류의 어떤 전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고 생각을 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생각과 생각이 모여서 가장 지혜로운 어떤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인간이죠. 그런데 코로나19 동안에 우리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명령에 따랐죠. 네, 백신을 맞아야 한다? 맞았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썼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죠. 왜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고 불안했기 때문에 그 공포가 우리로 하여금 명령에 복종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옳다 그르다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백신의 효과가 있다 없다? 지금 그것으로 유럽에서 청문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그것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 그랬는지는 따져볼 문제입니다. 저 또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공중장소에서 마스크를 벗고 막 그런 일은 감히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만약에 여러분 코로나20이 무슨 다른 바이러스가 또 다시 창궐했을 때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똑같이 우리가 의료 대책을 한다면 이 지구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쓰레기를 배출했고 이것이 과연 그렇게 막아설 일이었는가를,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는 따져볼 문제이죠. 그런 생각들이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 있고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시 시작해야만 하고요. 이제 마스크를 벗을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런 때가 올 거고요. 마스크를 벗은 내 얼굴이, 당신을 보는 내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도 함께 나눠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무엇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 생각에 대한 이야기만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유발 노아 하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죠. 이분은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는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네트워킹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뜻하는데, 이것이 인간이 살아남은 생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는 것. 인간은 모든 동물에 비해서 약하죠. 약하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고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멈추면, 반대로 생각을 멈추면 인간은 생존하지 못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생존의 문제는 자유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 바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나치에 대한 연구를 아주 오랫동안 했고요. 왜 그 사람들은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그 크나큰 악을 저질렀을까를 연구하면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을 지휘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전범 재판을 쭉 지켜보면서 자신이 내려가 쓴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 그 아이히만의 죄가 바로 무사유, 순전한 무사유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무사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왜 옳은지,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인간답다는 게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것을 무사유라고 부르고요. 그 무사유가 잘못된 어떤 선택을 맹신하게 만들었고 그 맹신이 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평범한 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이고요. 그 인간다움은 자유를 추구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만 하고요. 그 생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를 도약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이 한나 아렌트의 말을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문학 작가인데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고 하는 이 작가 역시도 생각의 중요성 혹은 상상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대학교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장 이식부터 베토벤의 사중주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뭘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될 세계의 모습, 미래는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 방망이처럼, 도끼 방망이처럼 딱 하고 뭔가 세상이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어야만 그 세계가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얘기가 들어있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은지도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평화로운 혹은 좀 더 자유로운, 평등한, 좀 기후위기나 이런 문제로 공포에 떨지 않는 그런 기대에 찬, 희망에 찬 미래를 만들고 싶은 것은 모두의 의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생각을 하는 것은 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 최근에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IB라고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도입하는 그런 시도들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주 거대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을 대학교 입학시험으로 제출을 합니다. 물론 이제 대학교 학생들만 이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전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는 주제 있으신가요?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추구하는가? 물론 여기 여러분 답을 써내릴 수 있겠죠.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추구한다고 생각해. 답을 쓰는 건 근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고민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건 왜 중요하죠?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지 왜 고민해야 될까요? 아마 이걸 보면 좀 여러분 감이 오지 않을까요? 2022년 프랑스 바칼로레 철학 문제는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몫인가 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이건 아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 보건대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한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19 때 거의 대부분의 옳고 그름은 국가가 선택했지 않습니까? 거리두기의 시간, 날짜, 마스크 쓰기의 어떤 정도, 모든 것을 격리 기간에 밀접 접촉자의 그 범주에 그 모든 것을 정부가 결정했죠. 국가가 결정했습니다. 그게 옳았습니까? 그게 그릅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라고 하는 그런 고민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딱 알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정부가. 근데 거기에 군대 물론 지금은 징집령이 내려졌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모집일 때만 해도 거의 대다수의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난한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럼 가난한 청년들은 돈을 왜 어쩔 수 없이 군입대를 하는 것일 거예요. 근데 마치 러시아가 국가를 위해서 어떤 애국의 어떤 마음으로 혹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면 그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럼 옳고 그러면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그래서 탄생한 게 민주주의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더 이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발표한 민주주의의 실태에 보면 민주주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 체제 중에 가장 발전했다고 알려진 민주주의는 왜 쇠퇴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바칼로레아만 훌륭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석하고 있는 12달 자한 강의에서도 이런 질문들을 쭉 해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책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물론 오늘 처음 참여하신 분도 계실 거고 계속 같이 참여하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함께 이런 질문들을 나누었습니다. 전쟁은 왜 멈추지 않는가? 그죠? 전쟁이 잘못됐다는 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왜 멈추지 않을까? 또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그죠? 불평등한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죠. 내가 좀 뒤처지더라도 이 불평등의 구조를 지지하게 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왜? 내가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고민해봐야 되겠죠? 예술은 쓸모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콜드플레이라고 하는 가수가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컬러 뮤직이라고 하는 어린이 합창단을 독일 콘서트 무대에 초대를 했어요. 그들이 잠시 그 콘서트 현장에서만이라도 노래를 부르면서 슬픔을 좀 잊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은 취지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그들의 슬픔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쓸모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동물과 인간은 정말 똑같이 존중해야 될 존재인가? 여러분 이건 다음 달 우리 12달 자한강의에서 함께 좀 고민을 더 해볼 예정입니다. 또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그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행복이란 무엇인지, 낯선 일을 환대하는 방법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지켜야 할 장소, 없애야 될 장소가 또 무엇인지, 이 주제 재밌죠? 왜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할까? 물론 엄마랑 통하는 게 잘 될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 오늘 중학생을 만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게 뭡니까를 질문했더니 엄마라고 얘기하던데요. 네, 어머니가 좀 무서우신 분들이 많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 어른들과의 대화는 잘 안 될까라고 하는 것을 좀 그냥 단순히 어른들은 꼰대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왜 안 될까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인간이 정말 자연이랑 화해할 수 있을지, 왜 우리가 이 세계에서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또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인지, 또 왜 책을 읽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토론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생각해오고 있고요. 그런 자리가 오늘 자리입니다. 함께 읽고자고 말씀드렸던 이 청소년을 위한 미래 교과서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 책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나는 무엇을 행복이라 느끼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행복이라 느낍니까? 이 책에서 김하종이라고 한 신부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왜 그런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자신이 행복한 사람은 세상을 좋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답을 내리셨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행복이라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왜 그러면 그것을 행복이라 느끼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왜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공감은 할 수 있겠죠. 뭐 내가 넘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넘어진 친구를 아프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아픔이 100% 나에게 전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불가능한 일을 왜 우리는 시도하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코로나19 이후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고, 또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은 건 뭘까?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건 뭘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또 다른 전염병이 온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현실적인 고민이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코로나 20이 왔다, 아니면 다른 바이러스가 왔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또 마스크 끼고 또 똑같이 할 건가요? 아니라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내 상황이 너무 처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을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우울과 피로와 무의미함과 무기력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메타버스 세계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가상 세계 공간인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문제는 또 무엇일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인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뭔가 계산하고 연산하고 그 생각을 저장하는 것이 탄생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야만 우리가 이 기술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자유라고 부르고 자유가 아닌 것은 또 뭐가 있을까? 자유의 조건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런 고민들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이 고민들의 어떤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책에서 발견한 가장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구절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도 이 질문을 고민해보자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코로나19 때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강은 자기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기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기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곳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쓴 기도인데요. 물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그런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민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가능성은 열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정말 인간다운 삶, 코로나 이후에 인간으로서의 그 본성, 지혜로운 인간, 호모 사피엔스로서 다시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떤 질문을 서로에게 던져야 될까를 지금부터 채팅창에 하나씩 좀 올려주시면 그것으로 이 질문을 공유하는 것으로, 답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이야 연구를 계속 해가고 고민을 계속 해가야겠죠. 답이 아니라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요. 질문을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채팅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까 요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바칼로레아 시험도 한번 다시 띄워드리고, 자 보이십니까?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여러분 카톡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는 또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하나의 회사가 독점했을 때 위험하다는 사실,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거리들이겠죠. 또는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학력 격차가 너무 심각해졌는데, 특히나 어린 나이 아이들에게 학력 격차를 도대체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또 누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19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고 버린 의료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는 이런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제가 방금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뉴스를 보고 왔는데, 야구를 사랑하시는 어떤 분이 야구 팬인데 야구장에서 너무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니까 제로 웨이스트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코로나19 전후 생각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를 봤을 때 그런 불안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공포에 너무 억압되지 않기 위해서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큰 질문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지금부터 충분히 생각하시고요. 한 5분, 10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뭔가 대단한 질문을 만들기보다 이거는 꼭 한번 질문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토론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전국 토론회를 연다면, 전국 총선 토론회를 연다면 이런 주제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문들을 채팅창에 지금부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